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오늘은 콘크리트 공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콘크리트 공사. 앞전에 인공재료 할 때 아마 콘크리트의 특성에 대해서 아마 공부를 우리 해봤거든요. 근데 그 재료를 가지고 이거를 시공하는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콘크리트 혼합에 따른 명칭인데요. 콘크리트 재료를 이야기할 때 아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시멘트, 그러니까 물은 무조건 포함이 됩니다. 물 플러스 시멘트, 시멘트에 거기에 다시 모래, 다시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 그 명칭이 다르죠. 이거는 시멘트 페이스트라고 하죠. 시멘트 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것을 우리는 몰타르, 그 다음에 시멘트와 모래와 그 다음 자갈을 섞은 것을 우리는 콘크리트라고 얘기합니다. 다 사용되어지는 곳이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 명칭을 일단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명칭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콘크리트의 장단점은 뭘까요? 앞서 인공재료에서 말씀드린 콘크리트 재료의 장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만들기가 좋아요. 내가 거푸집을 어떤 모양을, 삼각형을 하면 삼각형 모양이, 사각형을 하면 사각형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형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또 하나, 콘크리트는 유지 관리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단점으로는 굉장히 무겁고 재시공이 불편하다는 거, 이런 장단점들을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자, 콘크리트의 구성 재료는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시멘트 외에 모래와 자갈을 섞어서 만드는 것이 콘크리트입니다. 우리는 이 모래를 잔골재라고 얘기하고요. 자갈을 굵은 골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준을 어떻게 하냐는 거는요. 우리 그 4번체라는 게 있어요. 4번체. 간격이 5mm 간격으로 된 걸 우리 4번체라고 하는데, 장골재는 90% 이상이 빠져나간 것을, 그러니까 5mm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90% 이상인 것을 우리는 장골재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10% 정도밖에 안 빠져나가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90%가 5mm보다 크다. 얘는 5mm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골재 이거를 모래라고 얘기하고 4번체에 거의 다 통과하는 거. 그러니까 5mm보다 작은 거. 그다음에 굵은 골재는 자갈이라고 하고 대부분 5mm 이상인 것을 우리가 굵은 골재라고 얘기해요. 차후에 보시면 자갈은 0.5에서 7.5cm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자갈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게 105페이지와 106페이지 첫 번째 줄까지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골재들의 입도가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냐, 그 입도가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크고 작은 게 골고루 섞여 있는 것이 좋겠죠. 당연히 그래야 시멘트 양이 적게 들어가고 골고루 잘 섞여 있고, 그 다음에 강도나 이런 것들을 다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크고 작은 골재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비율을 골재의 입도라고 하고요. 입도가 나쁘거나 그 아스팔트의 양이 많아지면 포장이 무르게 되고 파상 요철, 도돌도돌한 거 있죠? 그런 것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입도 시험을 위해 골재는 사분법이나 시료 분치기에 의해 필요한 양을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입도 곡선 이런 얘기는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골재의 실적률과 공급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적률이라는 거는 이만한 공간에 골재가 차지하는 비율, 요거를 실적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나머지 공간 있죠? 이 빈 공간, 이거를 우리는 공급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실적률과 공급률을 합하면 100이 되겠죠. 혹은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구하는 공식, 자, 비중분의 중량 곱하기 100. 이게 실적률인데요. 여기에서 실적률, 그러니까 100에서 이게 실적률이에요. 100에서 실적률을 뺀 것이 바로 공급률이 되겠습니다. 실적률을 뺀 나머지 공간은 그러니까 빈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분 함유량에 따른 구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골재가 가지고 있는 수분 함유량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전에 한번 이 얘기를 한 적 있을 겁니다.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자,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이 골재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골재는 모두 건조한 거예요. 안에도 건조하고 밖에도 건조하고. 자,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아주 습한 상태, 밖에도 습한 상태,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표면 건조, 표면은 건조하고 안에는 포화 상태인 거, 이것이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인데요. 골재의 수분 상태는 이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이게 왜 좋으냐를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전에 그 물과 시멘트, 그 콘크리트는 어쨌든 물과 섞어야 하고, 그때 사용하는 단위 수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딱 정해진 물의 양이에요. 물의 양인데 만약에 이 물의 양이 밖에 건조한 거는 상관이 없지만 안에, 골재 안에가 건조하면 이 물이 원래 내가 1리터만 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우리 반죽 질기를 예상한 거죠. 어느 정도. 그런데 이 물이 이쪽으로 뺏기는 거죠. 그럼 콘크리트 반죽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건조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 겉은 건조하나 속은 꽉 포화 상태인 것을 해야 이 내가 단위 수량을 적정하게 정확하게 배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콘크리트 공사를 할 때는 이 골재가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인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 두 개가 다 습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요, 반죽 질기가 똑같이 1리터를 넣었는데 똑같이 했는데 얘는 그러면 질게 되는 거죠. 질다, 이거는 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물을 조절하면 되죠.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양의 공사를 하는데 내가 일일이 그 건조된 거 아니면 수분한 상태, 겉에가 수분한 상태에서 물을 그거에 맞춰서 내가 어림짐작으로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많은 양의 콘크리트를 공사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1리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에 따라서 물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물을 덜 넣을 수도 있다. 그렇게 현장에서 그렇게 시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대량의 공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작은 양의 공사를 할 때는 내가 약간 조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구조물, 댐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사할 때를 생각하셔서 물 배합량을 일정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인 이 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콘크리트에 대한 성질인데요. 콘크리트는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반죽 질기.
영어로는 consistency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반죽 질기를 제가 아까 얘기한 되다, 질다라고 얘기하는 이 성질을 우리는 consistency, 반죽 질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워커빌리티는 제가 지난 시간 잠깐 말씀을 드렸을 건데요. 시공성 혹은 작업 난이도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칠 때 적당한 유동성과 점성이 있어 시공 부분에 잘 채워지고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 즉 작업 난이도를 라고도 한다. 재료의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 자, 그렇다면 이 워커빌리티가 좋은지 나쁜지를 우리 테스트를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 시공성이 굉장히 좋아야지 공사 난이도, 공사가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워커빌리티를 테스트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 106페이지 맨 밑에 있는 구간입 시험, 다짐 개수 시험, 비비 시험, 낙하 시험, 플로우 시험, 이 방법들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우리 그 성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콘크리트의 성질. 초반부에 제가 거푸집에 따라 모양에 따라 콘크리트는 모양을 내가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만큼 얘는 콘크리트는 성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푸집으로 쉽게 성형할 수 있으며 풀기가 있어 거푸집 제거 시 허물어지거나 재료의 분리가 없는 성질. 자, 얘네들을 아까 장골재, 굵은 골재 배우셨죠? 그 골재들이 어우러져서 서로 딱 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 내가 원하는 거푸집 모양에 따라서 그대로 있죠. 하지만 이 거푸집을 제거했을 때도 그게 그대로 굳어서 그대로 모양이 남아있죠. 이거를 우리는 성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피니셔빌리티라는 거인데요. 이거는 마무리성입니다. 마무리성. 마무리성은 콘크리트 표면을 마무리할 때의 난이도입니다. 자, 콘크리트의 표면이 매끈할 수도 있고요. 우둘투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무리가 잘 되게 할 수 있는 그 성질, 그거를 우리 마무리성이라고 얘기하고 피니셔빌리티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영어와 한글을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간혹 문제에 영어로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워커빌리티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워커빌리티 시공성이 좋지만 작업 난이도는 좋지만 피니셔빌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피니셔빌리티는 좋으나 작업 난이도는 나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자, 이것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장골재의 입도 등에 의해서 난이도가 변할 수 있다. 마무리성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다음은 블리딩과 레이터스인데요. 이거는 콘크리트의 성질이라기보다는 콘크리트의 하자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리딩은 재료의 분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다짐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이럴 때 이 블리딩이 생겨요. 물이 이제 위에 뜨고 여기 보시면 먼지와 함께 물이 분리돼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아까 골재는 물과 시멘트가 섞여 있는 거라 그랬어요. 콘크리트는 물과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이 섞여 있는 건데 이게 그냥 서로 잘 결합이 돼서 질척질척한 상태에서 잘 굳어주면 좋은데 재료가 가라앉고 물이 위에 뜨는 현상을 우리 블리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블리딩은 재료의 분리 때문에 생기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다짐을 너무 많이 해도 이 블리딩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블리딩 상태에서 얘가 굳어버리면 레이턴스가 발생이 돼요. 레이턴스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블리딩에 의해 콘크리트 표면이 침전하고 말라붙어 표피를 형성한 것.
콘크리트 공사할 때 약간 허옇게 된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레이턴스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는 레이턴스는 블리딩에 의해서 레이턴스가 생긴다. 같이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슬럼프 시험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전에 제가 콘크리트 공사를 할 때, 아니, 콘크리트 재료를 설명할 때 슬럼프 시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서 콘크리트 공사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자세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슬럼프 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밑에 지름이 20cm, 위에 지름이 10cm, 그다음에 높이가 30cm인 콘이 있어요. 위에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아래 위로. 얘를 판에다가 얘를 콘을 놓고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붓는 거예요. 콘크리트를 꽉 채워서 붓습니다. 그 다음에 다진 봉으로 다진 다음에 5초 후에 이 콘을 쏙 빼요. 쏙 빼면 이 콘크리트가 무너지겠죠. 그대로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높이 차를 우리는 슬럼프 값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는 센티미터 단위를 센티미터로 얘기한다. 그래서 그 슬럼프 값이 작은 거는 되다라고 얘기하고 슬럼프 값이 크면 그걸 질다라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죽 질기를 측정하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난이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과 그림 잘 보시고 슬럼프 테스트, 슬럼프 시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배합 부분인데요. 자, 이 배합을 이거 섞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얼만큼씩 섞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그 밑에 그 용적 배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이 배합을 1대 2대 4 혹은 1대 3대 6으로 배합을 합니다. 이걸 용적 배합이라고 하는데 부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멘트 한 삽, 모래 두 삽, 자갈 네 삽. 부피 지금 부피예요. 용적 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작은 양의 공사를 할 때는 이 용적 배합을 하고요. 그 위에 있는 다시 무게 배합은요. 중량입니다. 무게를 재서 무게를 가지고 배합을 하는 건데 이건 대량의 공사에서는 부피로 우리가 한 삽, 두 삽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게를 달아서 하는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무게 배합은 이렇습니다. 1세제곱미터당 시멘트는 387kg, 모래는 660kg, 자갈은 1040kg 이렇게 배합한 것을 우리는 무게 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는 1대 2대 4. 철근 콘크리트는 1대 2대 4로, 묵은 콘크리트는 1대 3대 6으로 한다는 거. 이 배합 비율, 지금 금방 얘기한 대로 용적 배합 얘기하는 겁니다. 용적 배합을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는 1대 2대 4를, 묵은 콘크리트의 경우는 1대 3대 6을 배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우기 어려우시면 묵은은 철근이 없잖아요. 덜 단단하겠죠. 그래서 철근 대신 자갈을 더 많이 넣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묵은은 1대 3대 6, 철근은 1대 2대 4의 배합 비율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배합을 하고 나면 다지기를 하는데요. 다진 봉,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해서 다져줍니다. 이 봉을 그 콘크리트 배합한 곳에 넣으면 이게 자동으로 진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콘크리트 속으로 사선, 가에 보시면 콘크리트 속으로 사선으로 한 10cm 정도 찔러 넣으면 삽입 간격은 50cm.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찔러 넣는데 간격을 50cm, 그 다음에 10cm 간격으로, 10cm 깊이로 이렇게 찔러 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방법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지기를 하고 나면 양생을 하는데요. 양생은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경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을 우리 양생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양생을 합니다. 여름에는 5일, 겨울에는 7일을 하는데요. 이 양생 방법에는 크게 여기 보시면 습윤, 피막, 증기, 그 다음에 전기하는 겁니다. 전기로 하는 양생 방법이 있습니다. 습윤 양생은 제가 콘크리트 설명할 때 잠깐 했는데요. 제가 수화 반응에 의한 수화열로 인해서 수분이 날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수분을 보충해 주면서 거적이나 뭐 부직포나 이런 걸 덮은 다음에 물을 공급해 주는 방법. 일반적인 공사에서 습윤 양생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걸 물을 주고 뭘 덮어놓고 할 수 없는 공사가 있겠죠. 너무 큰 공사라든지 도로 공사, 위에 뭐 고속도로나 도로 아니면 고가도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힘들겠죠. 그럴 때는 피막양생이라는 걸 하는데, 말하자면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얇은 코팅막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 피막양생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증기양생과 전기양생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푸집 얘기인데요. 거푸집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콘크리트 공사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형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형 틀. 자, 거푸집에 필요한 재료는요. 경리제. 경리제는 거푸집과 거푸집의 간격을 벌리는 역할을 하는 게 경리제고요. 방리제는 거푸집을 나중에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얘가 잘 떨어질 수 있도록 칠하는 폐유 같은 것을 우리 경리제, 방리제라고 얘기합니다. 방리제. 그 다음에 긴장제는 거푸집이 콘크리트를 많이 넣다 보면 얘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긴장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거푸집 간격을 또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간결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거푸집하고 콘크리트 얘기를 하면요. 이 치갑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콘크리트는 뭐 실제 이걸 현장에서 일해 보신 분은 충분히 숙지를 하시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치갑에 대한 내용은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콘크리트 치갑에 대한 내용, 경화 속도가 빠를수록 치갑은 작다. 빨리 굳으면 얘가 압력이 조금 감소됩니다. 그 다음에 시공 연도가 좋을수록 워커빌리티가 좋을수록 치갑은 크다. 붓기 속도가 빠를수록 치갑이 크다. 수평부재가 수직 부재보다 치갑이 작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푸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가 빨리 굳으면 이 힘이 덜 들겠죠. 얘가 천천히 굳으면 이거를 천천히 굳는 동안 얘가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기 속도가, 경화 속도가 빠르면 치갑이 감소됩니다. 하지만 워커빌리티가 좋으려면 약간 얘가 치갑이 많이 발생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붓는 속도. 얘를 한꺼번에 확 부면 이 옆에서 드는 힘이 천천히 부면 얘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천천히 막 받쳐줄 텐데 얘가 갑자기 확 부면은 어떻겠어요? 치갑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 수평부재. 거푸집의 재료가 수평인 것은 수직보다 치갑에 대한 영향이 덜하죠. 예, 그렇게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체적으로 더 공부를 더 하시거나 아니면 이걸 그냥 외우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훨씬 이해가, 이게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짚어서 치갑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